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5개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소위 1억 원 클럽에 가입한 매출 100대 기업은 2019년엔 9개밖에 안 됐습니다. 불과 5년 전이죠. 근데 이게 2020년에 12개로 2021년에 갑자기 2배 가까인 23개까지 늘어나더니 2022년에 35개, 2023년에 48개, 지난해 55개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 비해 그 수가 6.1배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롭게 7개 기업이 늘어나는데요. 현대글로비스가 딱 1억 원을 맞췄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기, KTNG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기업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걱정인데요. 지난해까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대기업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동안 중소기업 임금 상승폭은 크지 않아서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임금 상승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방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름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기업들은 웬만큼 다 1억 원을 넘겼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매출 톱10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1억을 넘느냐보다 1억 얼마냐에 더 관심이 가겠죠. 네. 먼저 삼성전자가 1억 3천만 원을 기록했고요. 현대차가 1억 2,400만 원, SK하이닉스가 1억 1,700만 원이고요.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홀딩스, HD현대가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기업 형태별로는 지주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이 자회사보다 높았습니다. 당연히 지주회사에는 자회사보다 임직원 수가 적고 임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죠. LG를 예를 들어보면 LG의 직원 평균 보수는 1억 8,700만 원이었는데요.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1억 1,000만 원대, LG화학은 1억 원대,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은 1억 원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직원 62명 중 미등기 임원 수가 20명이나 있는 CJ 같은 경우는 1인 평균 연봉이 8억 6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자회사인 CJ제일제당의 8,200만 원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액수입니다. 미등기 임원의 평균 연봉은 21억 4,800만 원인데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연봉도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유, 가스 등 에너지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원 연봉을 기록했는데요.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이원 등이 각각 1억 5,400만 원과 1억 5,800만 원, 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 유통식품 기업들이 이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연봉을 기록했는데요. 이마트가 4,100만 원, 롯데쇼핑이 5,2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가 알만한 이런 대기업에 일하고 있다면 이런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요즘 기업들이 채용도 줄이고 관련 비용도 같이 줄이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청년층, 비정규직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만 이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그 비율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과거 2005년에는 비율이 절반 정도까지는 나왔는데요. 2010년 이후 점점 떨어지면서 3명 중 1명으로 나온 겁니다. 그나마 청년층, 그러니까 25살부터 34살까지가 그 정도고요. 35세에서 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7, 8명 중에서 1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수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 대기업과 정규직을 소기업, 비정규직보다 선호하지만 오히려 후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는 총 253만 개 늘었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29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청년층 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300인 이상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도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 찾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동도 힘들어지는 게 양극화를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32년째 의류를 판매해온 김모 씨입니다.
60대인 지금도 하루 10시간 넘게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청바지 한 장이라도 팔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택시도 못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팔아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25만 원 임대료랑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가뜩이나 소비자들 씀씀이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3년 내리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감소세인데 지난 연말부터 전국 혼란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소비 심리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아예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코로나 때 반도 안 된다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로 국산 수입 가릴 것 없이 원재료 가격이 치솟기 일쑤입니다. 지금 무 하나가 1,000원짜리가 3,000원 주고 사야 되는 아닌데 그러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온라인과 배달 위주의 소비 형태도 영세 자영업자들로선 대처가 어렵습니다. 배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가져가는 게 옛날에 절반도 안 돼. 그런데 배달료 하다가 멈췄잖아. 결국 직원 줄이고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9월 말로 직원 정리하고 딱 반타작이 됐으니까요. 월급 맞추기도 힘들더라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거의 75%입니다. 고용을 줄이고 또 매장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막바지에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폐업순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은퇴 이후 자영업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보니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율은 37%대로 역대 최고입니다. 빠르게 영세하고 고령화하는 한국의 자영업이 고금리, 고물가와 유통구조 변화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양상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은퇴한 뒤에도 창업을 또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이 참 녹록지가 않다고요. 예,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인데요. 퇴직을 한 뒤에 자영업을 하는 50살 이상 고령층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유통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였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대부분은 창업을 해도 부가가치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소득을 보면 자영업을 한 지 오래된 고령자와 자영업을 하기 전까지 임금 근로자로 오래 일한 고령자의 사업소득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경험이 무관한 분야로 창업했을 때 고령자의 순소득은 월 144만 원에 불과했지만 동일 산업 경력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421만 원이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의 사업 순소득 역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사업 소득이 낮으니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혼자 사업을 하다 보니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7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걸로 조사됐다고요? 네, 이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에서 60%의 여윳돈이 65만 8천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1년 전보다 8만 8천 원 내려갔습니다. 이 중산층의 여윳돈, 다시 말해 흑자액이라고도 하는데요. 흑자액이 뭐냐면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같은 비소비 지출과 의식주 비용 같은 소비 지출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 이 중산층의 흑자액 여윳돈이 지금은 70만 원이 안 되는 65만 8천 원으로 2019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90만 원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후에 2개 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 모두 감소했고요. 특히 작년 2분기부터는 3분기 연속으로 줄었고 감소폭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층에서 다 힘드냐? 그건 아닙니다. 중산층과 최빈층을 빼고는 회복 중입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늘고 있습니다. 유독 중산층이 어렵다. 왠지 기시감이 드시죠? 지난주에 친절한 경제에서 중산층만 지갑을 닫는다는 얘기 해드렸는데 그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뭐 여윳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닫고 이게 좀 연관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결국 이 여윳돈이 줄어드는 원인은 뭔가요? 네, 아까 흑자액의 정의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 통계에서는 소득은 늘어난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돼서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죠.
보건, 교통, 교육비 쪽 소비 지출과 이자, 취등록세 등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는데요. 비소비 지출은 77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습니다. 201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증가폭도 최대였습니다. 이 중에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 8천 원이었는데요. 4분기 만에 증가하면서 다시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또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닌 일시적인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5배 가까이 늘어난 정도 이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교육비 지출은 13.2% 늘어난 14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폭이 0.4%인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에서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집 사고 애들 교육시키느라 여윳돈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윳돈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제가 이렇게 중산층 힘들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중산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져서 우리 경제 허리가 약해지게 되면 앞으로 내수는 물론이고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에서 특히 올해 들어서는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 인구인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40%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상대적 빈곤율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인구 전체를 연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딱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절반인 2천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되냐는 건데요. 이게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가난한 국민이 많다는 거겠죠.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 18.5%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현재 정체 상태입니다. 앞서 말한 66세 이상은 이것보다 2배가 더 많은 39.8%로 나와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